친절한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친절은 좋은 것 아닌가요? 배려는 아름다운 것 아닌가요? 하지만 200년 전 정약용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겉은 은혜로우나 속은 간사한 자.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그의 말이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친절한데 왜 조심해야 하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친절은 받고 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만 어떤 친절은 받고 나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친절은 관계를 자유롭게 만들지만 어떤 친절은 관계를 조용히 묶어둡니다. 도움을 받았는데 고마움보다 부담이 먼저 오고 배려를 받았는데 편안함보다 조심스러움이 남는다면 그것은 단지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 친절 속에 숨겨진 다른 목적을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구체적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더 분명합니다. 작은 도움을 준 뒤부터 자연스럽게 부탁을 이어붙이는 사람. 마치 빚을 지게 만든 듯한 분위기를 조용히 조성하는 사람. 평소에는 챙겨주는 척했지만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이유를 대며 빠져나가는 사람. 달콤한 말을 건네면서도 다른 이들의 약점은 쉽게 꺼내어 말하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모두 친절한 행동들이었지만 마음에 남는 느낌은 선명히 달랐습니다. 배려처럼 보였지만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순간들, 고맙다고 말하면서도 스스로 경계를 세우고 싶은 순간들. 그 감정이 반복될수록 이 친절은 과연 진심일까? 라는 의문이 점점 커졌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의 어긋남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겉의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의도는 결국 작은 선택과 반복된 태도 속에서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았던 이유, 배려를 들었는데도 편안함이 남지 않았던 이유는 그 친절 속에 아주 얇게 깔린 계산과 기대가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정은 그 계산을 먼저 알아차렸고 마음은 그때마다 조용히 이 친절은 어딘가 이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로 시작되었던 관계가 시간이 흐르며 기대와 요구로 변하고 그 요구가 점차 삶의 중심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게 되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약용의 표현대로라면 이는 이미 친절이 목적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약용의 지혜를 통해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목적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문제는 결코 옛 철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 모두가 한 번쯤 겪고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조심해야 할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만약 최근 어떤 친절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다면 그 감정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먼저 알아차린 진실이었고 그 미세한 신호들이야말로 관계를 지키기 위한 가장 정확한 경고였습니다. 조용히 지혜를 쌓아가는 이 여정이 마음에 닿았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작은 참여 하나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오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정약용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약용은 인간의 마음을 판단하는 데 매우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믿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장식은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고 감정은 얼마든지 연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볼 때 오직 행동의 결, 그리고 선택의 방향만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음은 말로 숨길 수 있었지만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이르면 반드시 본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모습은 쉽게 발견됩니다. 겉으로는 상냥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편을 드는 사람, 도와주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사람, 보살피는 듯 행동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우위를 잡으려는 사람.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말은 은혜로우나 뜻은 사납다. 겉의 말은 따뜻했지만 행동의 방향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말하던 사람이 정작 중요한 부탁을 받자 지금은 어려울 것 같다며 슬쩍 선을 긋습니다. 자신이 필요할 때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지만 상대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이유와 사정만 늘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의 친절은 꾸미기 쉬웠지만 선택의 순간에 드러나는 본심은 꾸밀 수 없었습니다. 정약용이 강조한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의 의도는 거창한 사건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갈림길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간을 조금 내줄 수 있는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지, 상대의 입장을 고려해 한 발 물러설 수 있는지, 이런 작은 선택들에 그 사람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것을 인의의 단서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조각을 보면 전체 마음의 모양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정약용은 겉으로 친절한 사람이 모두 가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친절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진심과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 친절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조용히 묶어두는가. 실제로 어떤 사람의 친절은 받은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어도 부담이 남지 않았고,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도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도와준 뒤에도 태도가 변하지 않았고, 기대나 요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친절은 마음을 풀어주었고, 관계를 한결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어떤 친절은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언제 보답해야 하나라는 부담이 생겼고, 작은 선택 하나에도 상대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도움 뒤에 이어지는 말투가 미묘하게 달라졌고, 그 속에 기대가 숨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대를 맞추지 못하면 눈빛이 변했고, 그 눈빛이 마음을 수축시켰습니다. 정약용은 이러한 태도를 은혜를 빌미로 속을 흔드는 행태라고 단언했습니다. 선한 마음을 가장한 채 다가오지만 결국 상대의 판단을 흐리고 마음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상대가 미안해하거나 조심스러워하면 그 감정을 이용해 관계의 주도권을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겉은 부드러우나 속은 간사한 사람의 특성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티를 잘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와주며 좋은 이미지까지 쌓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사람 참 친절하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겪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결정 하나에도 조심해야 했고, 도움을 받으면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졌으며, 관계의 기준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표정과 기분에 맞춰 돌아갔습니다. 이런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답답해졌습니다. 정약용은 이 지점을 가장 위험하다고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싸운 적도 없었고 상처되는 말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절한 말과 행동이 겉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조용히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뜻을 명확히 말하기 어려워지고 거절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고 조금씩 관계의 중심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의 말에 속지 말고 마음이 느끼는 편안함과 불편함을 보아라. 겉의 말은 꾸밀 수 있었지만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꾸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친절을 판단할 때 두 가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그 친절이 지속되는가? 둘째, 그 친절이 이익과 무관한 자리에서도 같게 나타나는가? 진짜 친절은 상황이 달라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짜 친절은 편할 때만 나타났고 불편한 순간에는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약용은 이 차이를 정확히 보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지혜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가 남긴 말은 단순했지만 가장 깊었습니다. 겉은 은혜로우나 마음은 스스로의 이익을 따른다. 사람의 마음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 증명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친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할까요?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의 친절이 그저 성격이나 습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문장들을 현대의 인간관계에 비추어 보면 가짜 친절은 분명한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짜 친절의 첫 번째 방식은 상대의 마음을 열게 만든 뒤 그 틈을 조용히 파고드는 행동입니다. 처음에는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다. 어려우면 편하게 이야기하라는 다정한 말들이 앞섭니다. 이 말들은 상대의 경계를 부드럽게 풀어주었고 마음의 문턱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호의로 보였기에 경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던 사람이 도움을 준 뒤에는 우위를 잡으려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말투는 미묘하게 달라졌고 대화를 이어갈 때마다 작은 요구가 조심스럽게 덧붙여졌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도와줬으니까 이번엔 내가. 직접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공기가 그 방향을 향해 흘러가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겉의 표현은 여전히 부드럽고 친절했지만 내면에서 흐르는 목적의 방향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현상을 은혜를 핑계로 마음을 조종하는 행태라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가짜 친절은 은혜를 주는 순간이 아니라 은혜를 준 뒤의 태도에서 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도움을 준 뒤에도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심이었지만 도움을 준 뒤부터 묘한 기대가 따라붙기 시작한다면 그 친절은 이미 목적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경험은 비슷합니다. 정말 작은 도움을 받았을 뿐인데 이후 대화를 나눌 때마다 설명하기 힘든 부담이 생겼습니다. 감사는 충분히 표현했는데도 상대의 말투와 태도에서는 마치 아직 갚지 않은 빚처럼 느껴지는 기운이 흘렀습니다. 도움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가짜 친절의 두 번째 방식은 기대를 쌓고 실망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에는 사소한 것까지 잘 챙겨주고 말투도 부드럽고 배려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부탁 하나를 들어주지 못했을 때 말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묵직한 섭섭함이 드러납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 할 상황이었지만 관계의 공기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었고 무심코 한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친절로 관계의 흐름을 만들고 그 친절이 기대가 되도록 만듭니다. 이 기대가 충족되지 않으면 서운함을 드러냄으로써 상대가 다시 친절과 배려를 통해 그 기대를 채우도록 유도합니다. 정약용은 이를 정으로 흔들고 뜻으로 속박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갈등이 없었지만 내면에서는 상대의 감정이 조용히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것을 감정적 의존을 만들어내는 전략이라 설명합니다. 친절이 일정하게 지속되지 않고 마음대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방식으로 반복되면 상대는 예측이 어려워지고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결국 그 사람에게 더 의존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관계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식은 자신의 목적에 유리한 상황에서만 친절이 극대화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는 사람들 앞에서는 매우 다정했지만 자신에게 아무 이익도 없는 사람에게는 무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과할 정도로 예의를 갖췄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지나칠 만큼 냉담합니다. 이 친절은 고르게 퍼져 있지 않았고 철저히 이익과 계산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무상불급이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것은 마음의 근본이 흔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진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한 방향성을 유지했지만 가짜 친절은 이익이 사라지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이 모습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동료들에게는 잘 챙겨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도움이 되지 않을 상황이 오면 말조차 먼저 꺼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상사나 영향력 있는 사람 앞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고 공손합니다. 이런 태도는 친절처럼 보였지만 그 기반은 진심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 친절은 친절 그 자체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친절이 지닌 방향성, 일관성의 부재, 그리고 도움 이후의 태도 변화가 문제였습니다. 겉의 말은 이전과 같았지만 행동의 결이 조금씩 달라지자 상대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를 오래 유지하면 자신의 판단 기준이 흐려지고
감정의 주도권을 잃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움에 대한 감사가 부담으로 바뀌고 배려가 조심스러움으로 변하며 언제부턴가 상대의 표정 하나가 마음을 크게 흔드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가짜 친절의 가장 큰 문제는 겉과 속이 다르다는 점보다 그 행동이 천천히 마음의 중심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편함이었는데 그 불편함이 반복되자 마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마음의 무게가 관계의 중심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과정을 정확히 보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의 친절을 보지 말고 그 친절이 남긴 흔적을 보아라. 겉의 말은 꾸밀 수 있었지만 마음을 흔드는 방식은 꾸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가짜 친절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정약용은 사람을 판단할 때 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친절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행동의 흐름, 그리고 선택의 방향을 기준으로 마음을 읽었습니다. 겉의 말은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었고 표정도 상황에 따라 쉽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의 순간에 드러나는 본심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겉으로 드러나는 친절에 속지 않기 위해 가짜 친절을 구별하는 3가지 확실한 기준을 남겼습니다. 그 기준은 단순한 분별법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깊은 통찰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사소한 선택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심은 중요한 순간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선택에서 더 정확히 드러납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었고 말투는 얼마든지 부드럽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익이 되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숨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예들이 많습니다. 평소에는 다정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었지만 작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오자 태도가 갑자기 차갑게 바뀝니다. 오늘은 좀 어렵겠다는 말과 함께 말투는 짧아졌고 관심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겉의 친절은 그대로였지만 선택의 방향은 철저히 자신에게 향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말이 적은 사람이었지만 아주 작은 일에서 자신보다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정이 불편해져도 기꺼이 맞춰주었고 도움을 주고 나서도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의 선택에는 꾸밈이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을 인의의 단서, 즉 진심이 드러나는 작은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조각을 보면 전체 마음의 구조를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도움을 준 이후의 태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가짜 친절은 도움을 주는 순간이 아니라 도움을 준 이후의 변화에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니다라고 말하며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지만 그 다음 만남에서 태도가 달라졌다면 그 친절은 이미 목적을 품기 시작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흔합니다. 작은 도움을 받고 인사를 했을 뿐인데 다음 만남에서 상대의 말투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은근히 기대하는 눈빛이 느껴졌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빚을 지고 있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움 자체보다 그 뒤에 이어지는 무거운 공기가 낯설고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준 뒤 그때 내가 그걸 해줬지 않나? 라는 말을 은근히 꺼내며 상대가 기억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말 속에는 미묘한 요구와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은혜를 도구로 삼는 자라고 했습니다. 겉보기엔 선행처럼 보이지만 목적은 이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진짜 친절은 도움 이후에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말투도 같았고 태도도 같았습니다. 서운함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덕을 행하되 그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준은 일관성입니다.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비슷해 보였지만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그 친절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이 있는 사람에게는 극도로 조심스러웠고 이익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유 없는 무심함을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지나치게 다정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쌀쌀 맞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따뜻한 말을 건넸고 필요가 없어지면 관심이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이런 친절은 진심이 아니라 철저히 목적과 계산을 따르는 행동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를 무상불급이라 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태도가 크게 달라지는 사람은 근본이 흔들린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진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일정했습니다. 마음의 뿌리가 단단했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약용이 제시한 세 가지 기준은 사람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겉의 말은 꾸밀 수 있었고 친절은 얼마든지 연기할 수 있었지만 행동의 흐름과 선택의 방향은 결코 속일 수 없었습니다. 특히 도움 이후의 태도는 그 마음의 본질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친절을 판단할 때 그 친절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흔적을 보라고 했습니다. 편안함이 남는지 아니면 부담과 조심스러움이 스며드는지 그 작은 차이가 관계의 본질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었습니다. 가짜 친절은 처음에는 따뜻해 보였지만 조금씩 기준을 흐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고 예의를 갖추었음에도 늘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가짜 친절은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조용히 묶어두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짜 친절은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가짜 친절은 마음을 조심스럽게 한다. 이 단순한 원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정직하고 가장 정확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짜 친절이 무서웠던 이유는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친절이 마음의 기준을 흐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어색함이었지만 그 어색함이 반복되자 마음의 중심이 흔들렸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관계 속에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태도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기준과 경계를 세워 지키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이 기준을 지키면 관계는 조용히 정리되었고 흔들리던 마음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 말로 따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행동으로 멀어지라고 했습니다. 겉의 친절이 진심인지 확인하려고 말로 따지기 시작하면 오히려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가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말로는 얼마든지 그럴듯한 이유를 늘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부드럽고 정당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논리와 변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말로 논쟁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의 서툴지 않은 말솜씨와 논리 앞에서 오히려 마음만 지쳐갑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불편한 기운이 감지되면 말보다 거리 조절로 대응하라고 했습니다. 연락을 덜 하고 부탁을 자연스럽게 피하고 무리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지금은 어렵겠다고 말하는 것. 이 작은 태도가 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현실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군가 작은 부탁을 반복적으로 이어붙이는 경우 예전처럼 모두 들어주는 대신 이번에는 직접 해결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용히 말하면 그 문장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바꾸는 신호가 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 보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기준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태도는 부당한 죄책감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가짜 친절은 종종 마음속에 조용한 죄책감을 심습니다. 도움을 받았으니 보답해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예의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고 상대가 조금만 섭섭한 기색을 보이면 내가 지나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단호했습니다. 부당한 은혜는 은혜가 아니다.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마음을 흔들거나 기대를 강요하는 행동은 덕이 아니라 이익을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런 도움에 죄책감을 느끼는 순간 관계의 중심은 상대에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예는 흔합니다. 한 번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상대의 요구를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자신은 힘들고 불편했지만 거절하면 박정한 사람이 될까봐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는 길게 갈수록 마음만 소모됩니다. 정약용은 죄책감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죄책감은 상대가 의도적으로 심어놓은 감정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진짜 관계는 죄책감이 아니라 편안함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기준과 마음까지 넘겨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도 내 삶의 중심까지 내어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태도는 진짜 친절을 분별해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진짜 인연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는 사람. 겉의 말보다 마음의 반응이 더 정확한 기준이었습니다. 진짜 친절은 도움을 주면서도 그 도움을 대가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여러 번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았고 도움을 준 뒤에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지 않을 때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사람의 친절은 마음을 묶지 않고 풀어주었습니다. 반대로 겉의 말은 따뜻했지만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그 관계는 조심해야 했습니다. 말은 다정했지만 그 친절이 마음의 흐름을 흔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친절에 휘둘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진짜 친절을 먼저 알아보고 그 관계를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조심스러움을 만들지 않았고 잣대를 흐리는 일도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았어도 부담이 남지 않았고 기대나 요구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법보다 가까이 둘 사람을 가리는 법을 먼저 익혀라. 경계를 세워야 할 사람만 찾다 보면 마음은 점점 다치지만 가까이 둘 사람을 알아보면 삶의 중심은 단단해지고 넉넉해집니다. 정약용이 말한 세 가지 태도는 단순한 인간관계 요령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지키고 삶을 잃지 않기 위한 실천적 지혜였습니다. 가짜 친절은 겉모습만 보면 속기 쉬웠지만 행동의 흐름과 감정의 반응을 살펴보면 그 본질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말로 따지지 않고 부당한 죄책감을 걷어내며 진짜 친절을 분별해 가까이 두는 것. 이 세 가지 태도는 관계의 중심을 흐리지 않고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 친절을 오래 방치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짜 친절은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더 깊고 조용한 흔들림을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위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너무 조용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였지만 마음의 기준은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판단입니다. 가짜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작은 호의만 보였고 그 호의는 분명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친절은 자연스럽게 기대로 변했고 그 기대는 어느 순간 압박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운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실망시키면 안 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도움을 두세 번 받았을 뿐인데 원하지 않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인데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묶어버렸습니다. 이 생각의 밑바탕에는 상대의 요구보다 더 깊은 보이지 않는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마음의 흐름을 은혜의 속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은혜를 이용해 마음을 묶고 그 은혜를 빌미로 상대의 기준을 흔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마음의 균형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관계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알 수 없는 피로감이 쌓였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했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조심스러움이 스며들었습니다. 도움은 몇 번뿐이었는데 그 도움의 그림자가 관계 곳곳에 남아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어떤 날에는 대화를 나누다 상대의 말 속에 섭섭함이 스며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또 어떤 날에는 예전 같지 않은 태도 때문에 이유 없는 무거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감정의 반복은 스스로를 지키는 힘을 천천히 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상태를 마음의 자리를 잃는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의 자리가 흐려지면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말을 조심하게 되었고 선택을 조심하게 되었고 결국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우선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관계가 끝난 뒤에도 남는 공백입니다. 가짜 친절은 처음에는 기분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친절에 익숙해진 뒤 상대가 태도를 바꾸거나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마음은 예상보다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이런 질문들이 계속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기억보다 그 관계 안에서 조심해야 했던 감정들이 더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말보다 무거웠던 공기가, 고마움보다 필요했던 순간들이 더 깊게 마음을 차지했습니다. 정약용은 이 흔적을 정으로 묻고 뜻으로 다스린 관계가 남기는 상처라고 했습니다. 겉의 친절은 밝았지만 그 친절이 조종의 도구로 사용된 만큼 관계가 끝난 뒤에는 마음의 공백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그 공백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결국 가짜 친절이 위험했던 이유는 그 친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친절에 마음이 흔들리며 자기 기준과 자유를 잃게 되는 과정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흐름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보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의 은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가를 보아라. 이것이 정약용이 남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진짜 친절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아도 부담이 남지 않았고 기대나 요구도 생기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마음의 균형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가짜 친절은 조용히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였고 작은 부탁 하나에도 긴장감이 따라왔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과 삶에 남기는 흔적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정약용은 겉의 말보다 마음의 움직임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불편함이 반복된다면 그 친절은 이미 마음을 흔드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 친절해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처음에는 밝고 좋게만 보였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순간도 있었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다정했고 행동은 배려로 보였으며 겉모습만 보자면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남는 감정은 고마움보다 조심스러움이었고 편안함보다 어딘가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정약용이 말한 것처럼 겉의 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다정해 보였던 친절 속에 아주 작은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계산은 감정의 결을 흐리기 시작했고 도움을 받았는데도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던 이유, 고마운 말을 들었는데도 마음이 가벼워지지 않았던 이유는 모두 그 미세한 어긋남 때문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 감정은 연기할 수 있으며 겉의 행동 역시 다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행동의 흐름, 그리고 그 행동이 남기는 감정의 흔적으로 마음을 판단했습니다. 그 기준은 오래전의 기준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너무나 정확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은 말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선택이 편안함을 주었기 때문이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은 말이 친절했음에도 그 말 뒤에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의도가 스며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친절은 처음엔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다정했고 더 배려해주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도움을 받고도 조심하게 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유 없는 긴장감을 느끼게 되고 관계 속에서 유독 나만 기준을 낮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정들은 모두 작은 신호였습니다. 정약용이 경고했던 겉은 은혜로우나 뜻은 간사한 자의 조짐이었습니다. 이제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친절을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남긴 감정, 그리고 선택의 방향이 관계의 진짜 본질을 말해준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도움을 주고도 편안함을 남겼고 어떤 사람은 작은 호의 하나에도 부담을 남겼습니다. 그 차이를 느끼는 마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정확한 나침반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결국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마음이 편한 사람은 인연이 되고 마음이 무거운 사람은 조심해야 한다. 겉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었지만 마음의 반응은 속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들려준 신호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불편했던 감정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정한 말보다, 겉의 행동보다 우리가 마음에서 느끼는 편안함을 기준으로 삼을 때 관계는 더욱 단단해지고 하루는 더욱 평온해집니다. 정약용의 지혜는 오래전의 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두고 누구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밝히는 조용한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의 흔들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작은 마음을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쌓여 이곳이 오래 머물 수 있는 지혜의 공간이 됩니다.